ese sol que va latiendo sin descanso, grito como camino del desierto seco y frío. Siento con esta forma apasionada y casi loca, busco este momento decisivo y sin barreras. Y me atormento por tu ausencia, el rigor del vacío, tener el mundo entre las manos y perderlo. Es como un tango bien bailado allá en el cielo, y para ti solo es la mueca de otro amor fugaz.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하. 네. 자, 오늘의 대기 화면에 제가 선정한 음악은 바로 사카모토 류이치의 1996년 앨범 스무치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소라야라는 가수가 부른 스페인어 버전으로 녹음이 되어 있고요. 쓸쓸한 느낌을 주는 탱고의 리듬, 그리고 재즈 화성으로 이루어진 가을밤에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탱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음악을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탱고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 자신이 부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부른 것보다 이 소라야가 부른 버전이 훨씬 좋아가지고 이걸로 해봤습니다. 네, 비하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어제 수능이었죠? 이제 수능 날 치고는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이번 주 주말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코트를 맡길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주말에 추워진다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어떤 예정 있으신가요? 저는 친척분께서 7월 달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제 결혼식을 발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보답할 겸 점심 식사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네. 아, 맞다. 김장. 맞아요. 김장철이 왔어요.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11월 말이면 언제나 각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그런 분주한 일정이 있다고 하는 거를 항상 들었습니다. 김장하면 엄청 체력 소진될 텐데 그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부디 몸 잘 챙기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비하. 네? 무슨 시험이에요? 세상에. 오, 이게 진짜 간 만든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이제 저는 엄마가 지방에 사셔가지고 이제 김장을 도우러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슬슬 엄마가 김장을 하면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싶네요. 고기를 이렇게 수육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김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아직 수능도 멀었어요?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간다 그래서 수능은 최저점 맞추는 용도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잘 보면 좋고 이번 수능은 너무 어려웠었다고 해가지고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수능 등급컷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도 다들 언제나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 전에 그래요? 2년 후부터는 정시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워낙 없고 수시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참 근데 수시로 학교 가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수시로 간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뭔가 수시를 보고 난 뒤에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정시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시회 하나랑 공연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뭐 당연히 협찬 받은 거 없고요. 그냥 괜찮은 전시회랑 공연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저 수능 보던 시기에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 그거 믿고 이제 좀 공부를 소홀히 했다가 불수능에 대인 친구들이 너무 많았었죠. 자, 어떤 전시회냐? 첫 번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미술관 1관, 2관에서 11월 5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상당히 좀 이제 시기가 길게 전시를 하는데,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 이제 미국 샌디에이고 뮤지엄 특별전을 개최를 한다고 해요. 입장권은 23,000원이고 아마 학생들은 50% 할인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샌디에이고 뮤지엄의 소장품이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전시회인데 60명의 미술과장이 만든 65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도 해외에 공개되지 않았던 상설 컬렉션이 25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엘 그레코부터 히에로니무스 보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프란시스코 데 고야, 에스테반 무리오, 호야킨 소로야, 에드가 드가, 클로드 모네, 모딜리아니까지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서 서양미술사 600년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전시회도 좋았어요? 역시. 우리나라 슬슬 되게 좋은 전시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인상주의전은 별로 끌리진 않는데, 이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은 굉장히 끌려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의 여류화가 수잔 발라동의 작품도 전시가 되는데요. 이 수잔 발라동이 누구냐 하면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그 물랑 루즈라는 영화에 이제 난쟁이 화가로 나왔던 인물인데, 그 툴루즈 로트렉과 드가 르누아르의 그림 모델로도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수잔 발라동이고요. 클래식에는 이제 근대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 에릭 사티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작곡가들의 사랑 이야기 다루면서 이 에릭 사티랑 수잔 발라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수잔 발라동의 아들인 모리스 유트릴로도 화가예요. 지금 이 사람 그림은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 지금 도쿄 신주쿠에 손포미술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손포미술관에 아들 모리스 유트릴로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단순하게 순회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지방 미술관들도 다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좋은 전시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갔던 미술 전시회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어디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잠깐만 찾아볼게요. 에르미타주 미술관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갔던 전시회 중에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전시회였던 걸로. 예, 맞아요. 에르미타주. 좋은 전시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저희 영상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64회 페르치오 부조니 콩쿨 우승자이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여되는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상을 받은 아르세니 문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11월 28일에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7시 반에 이제 협연을 하는데요. 제가 쇼팽 콩쿨 때부터 좀 주목하던 피아니스트였어요. 2021년 쇼팽 콩쿨 때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연주가 너무 괜찮아서 눈여겨보고 있었다가 64회에 부조니 콩쿠르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아르세니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 3세인가 4세의 피아니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개할 때 이 고려인 후손인 피아니스트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리스트랑 라흐마니노프를 굉장히 잘 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그리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진짜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거든요. 스태미너도 필요하고 테크닉도 필요하고 표현성도 필요한 그런 어려운 작품들인데 이거를 하루에 다 볼 수 있다고 이제 보면서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치오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한 동시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만 수여되는 상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라는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딴 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30년 만에 처음 수상한 피아니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투표를 통해서 청중상까지 수상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1999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엘레나 자브레바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10살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면서 정식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림스키 코르사코프 음악학교 및 음악원에서 알렉산더 샌들러와 함께 이제 피아노를 배웠고요. 2024년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세르게이 바바얀을 사사하면서 이제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는 2라운드까지 머물렀지만 이제 64회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라이징 스타로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지 플러스 플랫폼에서도 부조니 콩쿠르 결선 무대의 콘서트 다큐멘터리도 공개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래에 이 인물이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라는 피아니스트고, 제가 알기로는 마우리초 폴리니의 스승인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좀 피아니스트 치고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이름을 딴 상을 수상한 아르세니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을 냈거든요. 100개의 위대한 음악적 순간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뷔시 프렐류드 2권의 마지막 곡 불꽃놀이와 함께 종소리를 통과하는 나뭇잎들이라는 곡과 이제 사티의 그노시엔느 3번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려지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시즌에 유럽과 아시아 주요 무대에서 연주를 가지고 있고요. 도이치 그라모폰과 ORF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음반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내년 시즌까지 굵직한 연주들이 예정되어 있는 동시에 라스칼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이탈리아 국립 RAI 교향악단과의 데뷔 무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번 공연에서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작품들은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두 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의 작품들로서,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은 라흐마니노프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이 이거죠. 네, 맞아요. 정명훈지휘자 있는 곳이 지금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죠. 그래서 정명훈지휘로 데뷔하나?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의 선율은 딴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단 이 멜로디예요. 이 멜로디를 가지고서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라흐마니노프의 서정성이 펼쳐지는 구간이 이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의 선율을 뒤집어서 장조로 설정을 하면 따라라라라 라라라라 하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요. 이게 18번째 변주곡인데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그 부분을 딱 들으면 이거 라흐마니노프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자, 그리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공연이란 게 전시회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게 전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기도 해서 추천하기 조심스러운데, 이 아르세니모는 제가 주목하는 연주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루에 이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랩소디랑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탱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8일 7시 반에 이제 한다고 해요. 저 가서 사인 받아올 거예요. 너무 잘 치기를 바라면서. 자, 탱고가 뭐냐? 여러분들 탱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되게 좀 본격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그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남녀가 가슴을 맞대고 이제 춤을 추는. 그래서 그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추는 관능적인 성격의, 그렇죠. 저를 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탱고는 관능적인 느낌이 드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적이면서도 민족주의적인 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죠. 탱고 하면 이제 반도네온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 악기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시작되었냐? 1882년에 쿠바에서 유행하던 하바네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선원들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탱고를 구성하는 리듬은 우리한테 사실 되게 익숙해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리듬이 빰, 빠밤, 빰, 빰, 빠밤 이런 리듬이 나오죠. 자, 여주인공 카르멘이, 오페라 카르멘의 여주인공 카르멘이 자신한테 관심 없는 도노세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사라는 집시 어린애고 세상의 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대가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좋아할 거고, 그렇지만 내가 당신한테 언제 질릴지 몰라. 한번 내가 좋아하게 되면 당신은 조심해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래예요. 재밌는 건 이 하바네라가 우리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바네라는 스페인 음악이 아니에요. 자, 이 곡은 이제 그 카르멘을 비제가 작곡하면서 자신의 친구, 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스페인의 작곡가인 사라사테한테 야, 니네 음악 좀 줘봐, 나 작품에 쓰게 이러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실은 이 하바네라가 영국의 컨트리 댄스가 스페인을 거쳐서 이제 쿠바로 전해진 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섞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인용을 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곡이 되어버렸다. 자, 이 하바네라 어떤 리듬이냐?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변형되면 따딴, 따단, 딴, 그리고 또 변형되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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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바네라는 사실은 하바네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스페인어로는 아바네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바네라로 굳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바네라 아니면 아바네라라고 좀 섞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리듬이 뭐냐? 탱고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리듬입니다. 자, 당김음이 있죠? 딴, 따단, 딴. 이 당김음을 통해서 관능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리듬이 바로 하바네라입니다. 자, 이 하바네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몬테비데오의 거리에서 연주되고 춤추던 칸돔베라는 춤이 있어요. 이 칸돔베는 아프리카 노예들로부터 유입된 우루과이의 음악이자 당김음을 특징으로 하는 춤인데, 이 리듬도 하바네라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섞여서 밀롱가라는 리듬이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밀롱가가 변형된 게 바로 탱고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음악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안달루시아 탱고와 쿠바의 단손이라는 춤, 그리고 하바네라의 변형에서 탱고가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밀롱가는 뭐냐? 하바네라와 같은 4분의 2박자로 밀롱가 춤, 밀롱가 음악 모두를 의미하고요. 탱고를 그룹으로 춤추는 건 역시 밀롱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바네라의 간돔베가 합쳐져서 밀롱가가 파생하고 그 밀롱가가 변형된 게 탱고로서 20세기 초까지 탱고 리듬은 이 하바네라와 밀롱가의 4분의 2박자로 작곡된 곡들이 많았어요. 이후에는 4분의 4박자, 8분의 4박자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다가 1955년 이후에는 리듬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탱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탱고 밀롱가가 있습니다. 얘는 기악, 오케스트라 중심이에요. 강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탱고 로만자는 기악 혹은 이제 성악 음악을 지칭하는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의 가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탱고 칸시오는 노래와 기악 반주가 결합된 형태로서 도시 대중 장르로 변환되는 이 탱고 칸시온의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1930년대부터 이제 도시 대중 장르로 변화했는데 우리가 탱고 들으면 관능적이면서도 뭔가 삶의 어두운 단면이 반영된 듯한 모습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까 들었던 사카모토 류이치의 탱고라는 곡도 왠지 모를 그 쓸쓸함, 서정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탱고 노래의 가사들이 그렇대요. 사랑과 삶을 비관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보면서 또한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탱고가 시작되었던 빈민가 특유의 그 내향적인 정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저항을 다루는 가사도 여기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탱고의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아졸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졸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탱고는 순전히 지중해적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제노바, 그리고 스페인의 플라멘코, 또 어느 정도는 쿠바에서 왔죠. 그러나 결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랑 비교하냐면 브라질 음악의 리듬과 아르헨티나의 리듬을 비교를 해요. 브라질 사람과 아르헨티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브라질 사람은 외향적인데 아르헨티나 사람은 내성적이죠. 우리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동양적인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내면적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탱고는 언제나 슬픕니다. 결코 행복한 음악이 아닙니다. 네, 탱고를 처음 접할 때는 우리가 되게 정열적이고 관능적인 색채만 생각을 하는데 깊게 듣다 보면, 좀 더 찾아서 듣다 보면 뭔가 왜 우리나라의 그 민요나 대중 장르 중에 트롯 같은 경우도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탱고 안에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특유한 정서와 슬픔이 표현되어 있는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탱고가 20세기 초에 국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1907년 이후에 파리에서는 무용가이자 교사인 카멜 드 리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탱고는 원래 이제 좀 거칠게 움직이는 동작이었는데 이거를 무도회장에서 춤출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바꿔서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그 무도회와 그리고 춤 경연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춤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한테도 이제 스포츠 댄스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추는 춤 중에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탱고를 널리 알린 사람이 누구냐? 저희 먼저 이 곡 들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 곡 아닐까요? 라 쿰파르시타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탱고를 예고를 하면서 포르우나 카베자를 들려드렸잖아요. 바로 이 포르우나 카베자를 작곡한, 그리고 오늘 들은 라 쿰파르시타를 작곡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가수, 작곡가,
배우였던 이 카를로스 가르델은 이제 빈민가인 아라발 출신의 인물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유럽과 서반구 전역에 탱고를 대중화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포르나 카베사는 알프레도 레페라가 작사한 가사가 붙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경마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머리 하나 정도의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정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카를로스 가르델은 되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935년 6월 24일에 콜롬비아 메데인의 올라야 에레라 비행장에서 포드 트리모터 수송기 2대가 충돌합니다. 그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게 카를로스 가르델이 순회 연주를 떠나면서 그 비행장의 충돌로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저희가 만날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 원안에 있는 사람이 카를로스 가르델, 그리고 여기 어린 소년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1935년에 만들어진 영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날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카를로스 가르델이 제작한 영화라고 해요. 여기에 이 어린 신문파리 소년 역으로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출연을 합니다. 어린 피아졸라가 미국으로 진출한 가르델의 노래를 반주하고 통역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다녔고, 지금 보신 것처럼 가르델의 영화에 신문파리 소년으로 출연해서 반도네온을 연주할 정도로 가르델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르델의 비극적인 죽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가르델이 연주 여행에 피아졸라를 동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피아졸라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안 보냈다고 해요. 결사반대해서 못 따라갔는데 이게 가르델과 피아졸라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르델, 탱고를 대중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과 피아졸라는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탱고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피아졸라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반도네온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출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마 신동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가르델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탱고 음악은 2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더블 베이스, 반도네온으로 구성되고 노래를 곁들이기도 하는데,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쭈르륵 미끄러지는 듯한 선율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네온이 만들어내는 구슬픈 색채는 관능적인 느낌과 서정적인 느낌을 동시에 주는데, 여기에 또 이제 단조로 많이 작곡이 되어서 이 탱고 특유의 성격이 확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서 한 어느 시대까지는 4박자 계열 혹은 이제 2박자 계열의 박자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순전히 춤을 위한 탱고로서 작곡된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30년대에 그 탱고 음악 한번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 qué fingir paciencia? La vida es así y ninguno es culpable si es que hay una culpa. Por eso la mano que te di en silencio no tembló al partir. 자, 그리고 여기 리듬이 쿵, 딴, 딴, 딴 상당히 정박이에요. 자, 이렇게 정박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이 탱고가 춤추는 음악이라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물론 이제 1940년대 이후에는 또 여기서 변형된 리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탱고는 기본적으로 춤추는 음악, 그리고 여기에 노래가 붙을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탱고가 이제 그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10년이 어떤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가 되게 그
유럽의 이민자들이 그리던 꿈의 나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아, 비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방송 때 맞아. 쿠데타. 네,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진짜 그 경제 부국이었다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시점 중에 하나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도네온의 색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탱고의 성격을 결정짓는 그런 악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악기가 반도네온이에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탱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악기이자 피아졸라가 동일시한 악기가 이 반도네온입니다. 피아졸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악기는 독일에서 교회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발명했습니다. 오르간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악기를 발명한 거지요. 그리고는 반도니움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원들이 항해할 때 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오게 된 거지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재빨리 이 악기를 탱고 연주에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매우 슬프기 때문입니다. 벨벳처럼 부드럽죠. 아코디언은 행복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반도네온에는 행복한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반도네온이란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피아졸라는 자신과 반도네온을 동일시한 인물이고요. 탱고는 피아졸라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음악에서 국제적인 음악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아졸라가 누구냐? 탱고의 클래식과 재즈를 결합해서 새로운 탱고인 누에보 탱고를 탄생시킨 인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푸가를 써도 탱고처럼 쓸 것이다. 1921년 3월 11일에 태어나서 1992년 7월 4일에 세상을 떠난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아디오스 노니노와 리베르 탱고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르헨티나 출신의 탱고 작곡가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부터 피아졸라의 생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졸라의 가족이에요. 피아졸라의 조부모가 당시 황금기였던 아르헨티나에서의 성공을 꿈꾸면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921년 3월 11일 아르헨티나 마르데 플라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휴양지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할아버지가 어부이자 선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눈빛을 한 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아스토르 피아졸라입니다. 자, 마르데 플라타라는 휴양 도시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세요? 되게 그 눈망울이 깜찍한 이 아이기가 바로 아스토르 피아졸라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피아졸라가 그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2cm 정도 짧다고 해요. 그 선천성 망곡 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짧은 오른쪽 다리를 여러 번 수술하면서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졸라가 병원을 진짜 싫어했대요. 계속 수술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비센테는 이제 복싱이나 음악 같은 그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토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면 되게 웃겨요. 아버지 비센테한테 오토바이를 사면서 친구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아스토르 볼로니니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이자 모터사이클 레이서였다고 해요. 그분이 붙여준 이름이라서 아스토르가 자신의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피아졸라가 4살이 되던 무렵에 피아졸라의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뉴욕에서 보내는데요. 딱 봐도 성격이 범상치 않죠, 피아졸라가. 그리고 옆에 아버지, 이발사로 뉴욕에서 일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가족 사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런 어린 시절을
뉴욕에서 보냈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면서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8번째 생일이 되던 날에 아버지가 전당포에서 무언가를 사다 줘요. 선물로.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반도네온입니다. 피아졸라는 8살 때 반도네온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회상을 하냐면 나는 아빠가 내가 갖고 싶어하는 롤러스케이트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열어보니까는 무슨 유물 같은 게 들어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기를 아빠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스토르, 이게 탱고 악기야. 네가 배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생일 선물로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주지 않고 그 대신 그거잖아요. 신지 에바에 타라. 아스토르, 반도네온을 연주해라. 그래서 엄청 엄격하게 반도네온을 가르쳤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뒤에 피아졸라는 반도네온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 가족과 함께 다시 뉴욕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피아졸라가 이렇게 회상을 하죠. 나는 모범생은 아니었다. 명령받는 건 딱 질색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배운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반도네온이 생각보다 진짜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잘 연주를 합니다. 자, 뉴욕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맨날 싸우고 다니고 갱단에도 들어갔어요. 진짜 와일드하거든요. 그런 되게 불량 학생처럼 지내면서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반도네온 신동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의 밤 행사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그 피아졸라의 재능이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피아졸라는 탱고도 별로 안 좋아했고 반도네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하게 연습을 시켜서 그 재능이 발현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영화처럼 13살 때 전설적인 탱고 가수 카를로스 가르델의 세션 멤버로 음악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럼 피아졸라가 뭐 좋아했느냐? 피아졸라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엄하게 시키면 사실 하기 싫은데 이걸 버텨냈다는 것도 피아졸라가 범상치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아졸라의 옆집에 이 벨라 윌다라는 피아니스트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라흐마니노프의 제자였다고 해요.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피아졸라가 이 벨라 윌다가 연주하는 바흐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회상을 하냐면 나는 바흐를 사랑하게 되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회상을 해요. 벨라 윌다가 연주하는 바흐에 푹 빠지면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느낀 피아졸라는 벨라 윌다를 최초의 위대한 스승으로 꼽았고요. 음악가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피아졸라에게 탱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탱고를 알려주고 싶어 했다고 해요. 네, 아버지의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도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린 피아졸라가 클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피아졸라는 클래식과 재즈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동을 합니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 동시에 탱고 밴드의 연주를 들으면서 서서히 탱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됐지만 그래도 클래식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피아졸라에게 음악계의 위대한 인물과의 만남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쇼팽의 현신이라고 불리는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고요. 이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니스트 루벤슈타인은 피아니스트로서도 훌륭했지만 당시의 현대음악가들을 유럽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리우스 미오라던가 그 브라질의 빌라로보스 같은 작곡가들을 소개한 그런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한데, 자,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루벤스타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서 자신의 자작곡 피아노 독주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줍니다. 연주를 들은 루벤스타인이 이 친구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던 후안 호세 카르토스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 카르토스가 누굴 소개시켜 주느냐? 피아노 소나타 1번으로 20세기 50명의 우수 작곡가로 선출된 인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이 사진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 알베르토 히나스테라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민속적인 그 음악들을 소재로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현대음악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작곡가이기도 한데, 이 히나스테라에게서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첫 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에게서 뭘 배우느냐? 클래식 음악의 작곡 기법을 배웁니다. 관현악곡을 비롯해서 실내악곡과 피아노 소나타를 그에게 수업받던 시절에 작곡을 하는데, 그래서 1948년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작품 7 같은 경우는 첫 스승인 히나스테라 영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히나스테라는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일 수도 있지만 피아졸라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7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히나스테라의 피아노 소나타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으시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속음악적인 요소, 현대음악적인 특징을 가진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타우리엘로에 의해서 초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면 이거 우리가 아는 피아졸라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건데, 잠깐만 만나보도록 할게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히나스테라와 너무 비슷합니다. 네, 약간 재즈 같은 느낌도 나고, 저는 가장 먼저 들리는 건 굉장히 민속음악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나중에 한번 연주해보고 싶어요. 되게 공부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히나스테라에게 배우던 시기에는 주로 정통 클래식 작품들을 작곡을 했고, 1949년에는 오보에와 현을 위한 모음곡이라는 작품도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탱고가 호황기를 맞게 되는데요.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트로일로라는 인물이 만든 탱고 밴드에 들어가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편곡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가르쳤던 히나스테라에게서 배운 것들을 탱고에 실험하기로 해요. 아니발 트로일로는 누구냐면 탱고계 최고의 반도네온 주자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트로일로가 보는 탱고 그리고 피아졸라의 탱고에 대한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왜냐면 트로일로의 탱고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박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박자, 춤추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탱고죠. 그렇지만 피아졸라는 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감상할 수 있는 탱고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탱고 편곡 작업에 히나스테라에게서 배운 것들을 반영하면서 음악적 실험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탱고 밴드 사이에서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클래식 연주자들에게도 외면을 받아서, 그쵸, 상상이 안 가죠. 진짜 실패로 끝난 실험으로 남게 됩니다. 어느 얘기까지 나왔냐면 트로일로가 아스토르를 멈춰줘요, 내 밴드를 오케스트라로 만들려고 해요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피아졸라의 음악적 실험이 어떻게 보면 전통 탱고 연주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이면서도 전통을 깨트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후에 트로일로 밴드와 결별하고 피아졸라는 이제
1951년 전통적인 관현악 편성에 반도네온 2개를 추가해가지고 탱고의 요소를 결합한 심포니아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작품을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1953년에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의 이름을 딴 파비앙 세비츠키 콩쿠르의 출품에서 1등상을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1등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떠나게 돼요. 이 파리행이 피아졸라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피아졸라는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지금 제가 이 작품을 듣고 소개할 작곡가 나디아 불랑제에게 사사받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유학 전에 작곡한 다가오는 것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들어볼 건데요. 로케 밴드라라는 발음으로 불리는 이 곡은 피아졸라가 1950년에서 54년 사이에 자신만의 음악 양식을 정의하기 시작한 시기 작곡한 곡이자 탱고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는 곡입니다. 처음에 멜로디가 이렇게 시작돼요. 반음계로 띠라라라 띠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게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템포가 빨라지면서 따다따따다라따따라따따따라라 이런 열정적인 느낌이 반전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여기에는 4박자 계열의 탱고 리듬을 사용해서 앞부분의 서정적인 부분과 열정적인 부분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1956년 레코딩으로 만나볼 거고 앞부분의 서주 1954년 악보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게 그 피아졸라의 공식 홈페이지 가면 이거 앞부분은 드뷔시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편곡하면서 없애버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아졸라의 탱고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다가오는 것, 로케 밴드라 저희 들어봤고요. 이것도 진짜 여러 가지 편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레코딩은 1956년 레코딩입니다. 왜냐면 제 친구가 이걸 피아노로 연주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고서 진짜 곡 끝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꼭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야지 라고 여러 레코딩을 찾다가 56년 레코딩이 가장 근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봤고요. 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자신의 장학금을 나디아 불랑제에게 사사받는데 쓴 피아졸라. 나디아 불랑제는 누구냐면요. 가브리엘 포레라는 그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제자로서 아론 코플랜드라는 작곡가를 길러낸 스승이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우리에게 이제 봄의 제전과 불새로 알려진 그리고 페트르슈카로 알려진 스트라빈스키의 친구이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현대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나디아 불랑제가 피아졸라에게는 3번째 스승이자 피아졸라의 인생을 바꾼 어머니 같은 존재로 남습니다. 나디아 불랑제는 피아졸라가 작곡한 음악에 대해서 작곡은 너무 잘하는데 감정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피아졸라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음악을 할 줄 아니? 근데 피아졸라가 되게 머뭇거려요. 자기가 탱고 연주자로 활동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통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 앞에서 대중음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망설이다가 대답을 합니다. 탱고를 다룹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불랑제가 피아노는 탱고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악기를 다룰 줄 아냐? 라고 물었을 때 피아졸라가 반도네온을 다룬다고 합니다. 불랑제는 피아졸라에게 연주를 시켰고요. 그가 연주한 탱고를 듣던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피아졸라야. 절대 탱고를 그만두지 말게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새로운 탱고 작곡가 피아졸라가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해요. 나디아 불랑제에게서 큰 동기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한 피아졸라는
브라운과 블루, 피카소로 대표되는 여러 곡들을 작곡하고 음반을 발매하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결실과 함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승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 나디아 블랑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음악가로서 남을 수는 있었지만 그저 그런 작곡가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브라운과 블루라는 작품은 뭐냐? 화가 조르주 브라크에게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와 넥타이 색깔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카소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피아졸라가 존경하던 화가 피카소에 대한 찬사인데 저희 이 파리에 있을 때 음반으로 발매됐던 작품 중에 피카소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진짜 여기서 비웃었다면 우리가 아는 피아졸라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나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 피카소 만나볼게요. 피카소 저희 같이 만나봤고요. 첫 번째 스승 벨라 윌다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 스승 히나스테라는 그에게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는 기법을 알려줬었고 세 번째 스승 나디아 블랑제는 탱고 작곡가로서의 피아졸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피아졸라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탱고의 살인자로 불렸습니다. 피아졸라가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해지게 된 거는 1970년대 이후였어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피아졸라의 인생은 고난과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과 재즈 음악 언어를 탱고에 도입하고 상업성과 타협하지 않는 작품을 만든 피아졸라의 탱고. 아르헨티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탱고이자 전통적 탱고 지지자들에게는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아졸라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던 뉴욕으로 떠나서 작품 활동을 하고 연주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을 때도 여러 비난 속에서 꿋꿋하게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당신은 내 음악이 탱고가 아니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아르헨티나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려면 끈기, 실력, 인내,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피아졸라를 얘기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피아졸라는 고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인정을 받으면서 누에보 탱고의 작곡가로, 영화음악 작곡가로, 연주자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대기만성의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피아졸라의 말년은 사실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스트라빈스키나 바흐, 오페라 등 여러 클래식 음악들을 들으면서 보냈다고 해요. 1992년 3월 1일 피아졸라의 71번째 생일을 아르헨티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축하할 정도로 피아졸라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인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죠. 1992년 7월 4일 탱고 음악의 현대 마스터이자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작곡가 피아졸라는 눈을 감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졸라가 대체 누구길래, 음악이 대체 어떻길래 우리가 탱고 하면 피아졸라를 떠올리게 되느냐? 피아졸라는 탱고에 있어서 클래식 음악처럼 진지한 성격을 가진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즉, 클래식 음악과 동일한 기능을 탱고에서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식 작곡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관현악법과 리듬, 악기 음색에도 그러한 특징을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피아졸라 작품하면 가장 귀에 들어오는 리듬이 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1, 2, 3, 1, 2, 3, 1, 2. 이 332 리듬은 사실 1930년대에서 40년대 탱고 오케스트라에서 자주 사용된 리듬인데 이 리듬이 피아졸라의 작품에는 거의 시그니처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리드미컬한 특징도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입법, 푸가, 모티브의 제시와 발전이라는 클래식 음악의 요소, 그리고 재즈의 즉흥 연주, 당김음과 엇박자로 일으키는 긴장감, 그리고 스윙 리듬, 불협화음 같은 재즈의 요소를 접목을 시켜서 그야말로 새로운 탱고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타악기나 일렉트릭 기타, 비브라폰 등 정말 탱고 장르에서 사용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악기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탱고의 혁신을 불러일으킵니다. 피아졸라는 클래식과 재즈를 비롯해서 여러 장르를 탱고와 결합시켜서 탱고를 치밀한 구성과 함께 고도의 예술성을 지닌 작품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로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해낸 아르헨티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잘 어울리는 피아졸라의 서정성이 드러나는 오블리비언이라는 곡을 저희가 만나볼 건데요. 이건 1984년 영화 엔리케 4세에 삽입된 피아졸라가 작곡한 영화 음악입니다. 스테판 하우저의 연주로 저희가 일부분 감상을 해볼 건데요. 피아졸라의 작품 안에 나타나는 관능성과 함께 또 대표되는 서정성을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곡인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진짜 딱 이거 들으면서 낙엽 떨어지는 길 걸으면 장난 아니게 쓸쓸해집니다. 진짜 센치해지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해낸 아르헨티나인.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알려진 곡부터 알려지지 않은 명작까지 피아졸라의 작품들을 만나볼 거고요. 그 중에는 제가 실제로 연주했던 작품 몇 개도 있는데 이건 끝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주 영상을 제가 연주한 걸 넣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작품, 피아졸라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1985년 플룻과 기타를 위해 작곡한 탱고의 역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플룻 대신 바이올린, 기타 대신 하프나 마림바를 포함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피아졸라가 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을까?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의 모르델로, 즉 선술집과 댄스홀에서 유럽과 미국의 공연장으로 탱고를 가져오는 것을 평생의 수건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고의 역사와 진화를 사악장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한 작품이 이 탱고의 역사죠. 저는 이 곡을 2000년대 초반에 그 음악의 그 각 역사를 대표하는 곡들을 넣어놓은 컴필레이션 앨범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앨범의 첫 트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탱고의 역사의 첫 번째 곡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르헨티나인으로서 탱고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작품이 이 탱고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플룻하고 기타가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얘네가 이렇게 어울린다고? 물론 저희는 오늘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와 박종호 피아노로 되어 있는데 기타리스트입니다. 바이올린과 기타의 연주로 들을 건데, 자, 첫 번째 곡 보르델로는 뭐냐? 선술집에서 연주되는 탱고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탱고는 1882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기타와 플룻으로 연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피아노 작품으로 나중에 또 협주곡으로 음악적인 확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탱고의 역사를 알리는 이 음악은 우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성격을 가지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성들이 선술집을 찾아오는 경찰과 도둑, 선원, 그리고 불황자들을 놀리면서 호탕하게 떠드는 모습을 그리는 활기찬 탱고고요. 두 번째, 카페 1930은 탱고가 춤을 출 때 반주하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으로 선호되던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템포와 멜랑콜리한 느낌을 주는 화성을 포함하면서 노래하는 성격을 가진 탱고가 낭만적인 음악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에 탱고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가 나이트클럽 1960이에요. 국제적인 양식과 교류하며 탱고가 확장된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나이트클럽 1960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탱고가 또 한 번 진화를 겪는 혁명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탱고는 보사노바와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탱고를 진지하게 듣기 위해 나이트클럽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날의 음악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탱고 음악은 마르통이나 스트라빈스키 등의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음악과 결합하고 또 다른 작곡가들은 자신의 음악에 탱고 음악의 선율을 넣음으로써 탱고를 회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아졸라가 본 오늘날의 탱고이자 미래의 탱고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들을 곡은 미켈란젤로 치시앱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피아졸라는 자기가 작곡한 곡들이 어떻게 작곡되었다고 그때그때 말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나이트클럽 미켈란젤로의 재개관을 기념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피아졸라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위대한 화가인 미켈란젤로에 대한 송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아졸라 탱고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곡이고요.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는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내한을 안 했네요. 그래서 되게 이 일본 실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진짜 기교적이죠. 기교적인 그런 작품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천사의 밀롱가라는 작품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작품 목록에서는 뺐습니다. 아쉽게.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미켈란젤로 70 저희 만나봤고요. 자, 세 번째 곡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레퍼토리로 쓰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진 안녕 노니노라는 제목의 아디오스 노니노 만나볼 건데요. 아디오스 노니노는 이 아버지의 비센테 애칭 노니노를 부르는 말로써 아버지 비센테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이전에 작곡했던 노니노를 바탕으로 아디오스 노니노를 피아졸라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편곡을 굉장히 여러 번 했고요. 수천 번 넘게 피아졸라가 연주한 이 곡은 안녕 노니노, 그러니까 즉 안녕 아버지죠. 이 제목처럼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이 반도네온의 선율을 타고 흐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피아졸라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행복한 아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하게 반도네온을 가르쳤음에도 피아졸라가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 비센테의 헌신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김연아 선수의
연기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 열리죠. 그때는 아마 특집으로 제가 피겨스케이팅 음악을 다룰 건데 정말 이 김연아 선수가 연기한 작품들은 그 해 클래식 무대에 엄청나게 올려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곡들을 너무 훌륭하게 연기해준 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곡. 사실 오늘 소개 안 하고 싶었는데 워낙 유명한 곡이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리베르탱고입니다. 1974년 피아졸라는 두 번째 연인 아멜리타와 함께 로마로 이주하는데요. 이때 라디오 방송 출연을 앞두고 이탈리아 에이전트인 파가니가 라디오 방송에 소개할 3분 정도의 곡을 부탁을 해요. 근데 피아졸라가 베토벤에게 자신을 빗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나는 이렇게 빨리 작곡 못한다, 이렇게 막 항의를 했더니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토벤은 귀가 멀어서 가난하게 죽었지만 지금 당신이 귀가 멀었냐, 가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때 작곡된 곡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리베르탱고입니다. 스페인어로 자유라는 단어와 탱고를 합친 제목을 붙인 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를 상징하는 곡으로 이 작품이 평가받고 있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템포와 강렬한 리듬감은 대중들을 첫눈에 사로잡았습니다. 피아졸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곡, 리베르탱고와 아디오스 노니노를 저희가 이제 연속으로 같이 만나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은 피아졸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 나는 완벽한 곡을 생각해낸다. 그러다 보면 바로 옆에 상어가 나타난다. 바로 상어라는 제목의 짧은 곡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졸라가 낚시를 즐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곳이 이제 유명한 휴양 도시이자 이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해안가였기 때문에 낚시가 어떻게 보면 피아졸라의 취미가 된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의 휴양지인 푼타델 에스테에 저택을 구입해서 그곳에서도 상어 낚시를 즐겼다고 해요. 1983년에 기자에게 내 안에 들어있는 온갖 분노를 대신해 상어에게 복수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고요. 자신의 정신 분석은 바다에 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상어라는 짧고도 유머러스한 곡인데요. 여기에 멜로디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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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따다다다 당김음을 사용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멜로디가 마치 낚시찌가 고기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강렬해지는데 그 후반부가 마치 이제 노인과 바다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피아졸라가 과연 상어를 낚았을지 아니면 상어를 놓쳤을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뭔가 그 상어와 밀당을 하는 피아졸라의 성격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떤가요? 되게 좀 매력적인 곡이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들은 곡들은 좀 대체적으로 탱고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느낌들, 좀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성격들이 강했는데, 물론 아디오스 노니노는 중간에 너무나도 서정적인 선율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소개할 곡은 지금 계절엔 사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 꼭 꺼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데카리시모라는 곡을 만나볼 겁니다. 자, 뜻은 이래요. 데카로풍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곡이냐? 1961년 위대한 탱고의 마에스트로인 훌리오 데 카로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요. 부드러운 선율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진 이 곡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그 봄날의 따뜻한 날씨와 바람? 지금 계절보다는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곡 들어봤고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이제 아마 피아졸라의 작품 중에 리베르탱고 그리고
아디오스 노니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편성으로 많이 연주가 되는데 오늘은 이 곡을 감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그 계절의 시작마다 제가 이 곡을 넣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감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놓을게요. 비발디의 사계가 이제 3악장 구성으로 각 계절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계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1965년에 이제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무뇨스의 연극 황금 머리카락에 쓰일 음악으로 첫 곡 여름 베라니오 포르테뇨가 작곡하면서 사계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가을, 봄, 겨울 순으로 작곡이 됩니다. 이 포르테뇨는 뭐냐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피아졸라는 이를 통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절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 묶여졌느냐? 바이올리니스트 기동 크레머가 피아졸라의 탱고 오페라 작품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 속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겨울을 발견하고 다른 작품 속에서 나머지 계절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친구이자 작곡가인 레오니트 데샤트니코프에게 편곡을 부탁합니다. 레오니트 데샤트니코프는 각 곡을 세 부분 형식의 구성으로 바꾸고요. 원래는 바이올린, 피아노, 일렉트릭 기타, 콘트라베이스, 그러니까 더블 베이스죠. 반도네온으로 구성된 5중주의 편성을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재편성하고 여기에 비발디 사계의 선율들을 이용하는데 재밌는 건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계절의 선율을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여름에는 비발디 겨울의 요소를 덧붙이는 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피아졸라의 사계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피아졸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인 1997년 1월 16일에 뉴욕타임스의 평론가 존 파레스가 이 피아졸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과 쉰 혹은 엘링턴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탱고를 연주의 무대로 끌어올렸으며 관능적인 선율과 매혹적인 리듬을 바탕으로 20세기적 불협화음이 뒤섞인 환상곡과 fuga를 만들어냈다. 그의 많은 작품에서 불안하게 나타나는 거친 성격의 첫 주제는 그리움 어린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고 음악은 처음에 위험있게 시작되다가 결국 부드럽고 따뜻한 내면을 드러낸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피아졸라는 워낙 유명한 곡들도 많이 작곡했지만 그의 음악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저희가 각 계절의 시작에 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곡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90년 4월에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수사나 맨넬리비치와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리허설을 가집니다. 이때 맨넬리비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로스트로포비치가 평생 탱고를 연주한 것 같았다. 바로 오늘 감상할 곡 중에 사실은 가장 긴 길이 10분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곡이고요. 그 거대한 만큼이나 이름 자체도 이제 르 그랑 탱고, 거대한 탱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삶과 음악 그리고 이제 탱고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딱 오늘 마지막 곡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그 피아졸라 작품 중에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작품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모두 행운아입니다. 자, 그러면 르그랑 탱고 어떤 곡인지 만나보도록 할까요? 8년간 잠들어 있었던 곡입니다.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피아졸라가 헌정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에요. 피아졸라가 로스트로포비치에게 악보를 보냈지만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피아졸라가 누구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이 곡을 보지 않고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이 악보를 8년 후에 발견해서 곡 개쩌는데? 이렇게 생각한 로스트로포비치가 자신의 콘서트에서 이 곡을 연주하면서 르 그랑 탱고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 곡은 이제 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곡에는 피아졸라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격렬한 첼로 선율이 1, 2, 3, 1, 2, 3, 1, 2 탱고 리듬의 반주 위에 전개되면서 샘여림의 대조와 선율의 반복을 통해서 탄탄한 구성을 느끼게 합니다. 중간 부분은 이와 대조되는 약간 무언가 회상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첼로 선율이 구불거리는 듯한 굴곡을 가지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격렬함과 서정성을 대비한 이 르그랑 탱고는 종반부로 향하면서 첼로의 선율이 감정적으로 더욱 깊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부에서는 피아노와 첼로가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폭발하듯이 끝나는데, 이 곡이 이제 중간 부분에서 종반부로 향하면서 곡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으신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그 서정성과 열정이 폭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열적인 리듬과 함께 뭔가 우리의 가슴을 막 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음들이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이 곡은 첼리스트 요요마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극찬을 했냐면 복잡한 리듬감과 자유로운 분위기, 열정, 환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스트로포비치의 레코딩도 좋고요. 첼리스트 요요마의 레코딩도 좋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살짝 템포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훌륭한 연주를 첼리스트 요요마가 보여준 영상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로 저희 피아졸라의 대규모 작품 르 그랑탱고 들어봤습니다. 그쵸? 왜 최고작인지 알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반박 불가인 곡.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마 이제 아디오스 노니노와 르그랑이래. 리베르탱고가 유명하지만 그런 곡들을 포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제가 연주했던 곡이 몇 개가 있다고. 상어, 데카리시모,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르그랑탱고와 지난주에 들었던 맞죠? 지난주니까.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에 가을은 제가 각각 원 피아노 포핸즈, 투 피아노 포핸즈로 직접 연주해 본 적 있는 곡들입니다. 특히 이제 데카리시모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반도네온 솔로 부분을 이거 피아노로 연주하면 좀 심심할 것 같다.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반도네온을 연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멜로디언을 샀어요. 인터넷에서 멜로디언을 사서 그 도입부를 멜로디언으로 연주한 다음에 그 뒷부분부터 피아노로 연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가을의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를 너무 잘하는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연습해서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반도네온이 없으면 멜로디언으로도 비슷하게 색채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던 연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탱고 하면 열정적으로만 연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피아졸라의 탱고는 표현적인 면에서 까다롭습니다. 워낙 열정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쾅쾅 때리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피아졸라의 탱고 작품들인 것 같아요. 미묘한 리듬의 변화, 그리고 곡의 뉘앙스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쾅쾅 때리면 그냥 밋밋하고 때리기만 하는 그런 재미없는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졸라가 열정적인 탱고 작곡가로만 우리나라에서 평가받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왕 가을에 어울리는 장르인 탱고를 얘기하면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삶과 음악을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오늘 기획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오늘 들으신 곡들의 리스트를 제가 아마 다시 보기에서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그 유튜브 링크와 함께 넣어드릴 건데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하나 구성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곡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 피아졸라가 참 다사다난한 인생도 살았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 하냐? 짝사랑의 아이콘, 연상을 좋아했던 묵직한 브람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만나야 할 작곡가겠죠? 누나 내가 많이 사랑했다. 묵직한 브람스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브람스 젊었을 적의 사진인데 아니 어쩌다 이 미청년이 후덕한 아저씨가 되었는지. 진짜 브람스 그 말년의 사진 보면 진짜 미쳐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자, 워낙 이제 슈만과 클라라의 삼각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뒷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묵직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브람스 애증이죠. 그리고 브람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그 처음에 데뷔 방송할 때 저 드보르작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보르작을 오스트리아 음악사회에 알린 인물이 바로 브람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뭘 만나느냐? 브람스가 곡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 데다가 길어요.
엄청 긴데 아마 시간상 길게 막 뭘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장르별로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헤미안의 브람스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진짜. 자, 브람스는 어쩌다 누나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브람스의 인생과 더불어서 이제 브람스의 작품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딱 한 번 이제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손이 아무리 멀리 뻗어봤자 9도밖에 안 돼요. 손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브람스를 연주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브람스의 그 묵직한 화음을 한 번에 못 연주합니다. 다 도로롱 도로롱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펼쳐서 연주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브람스는 제 연주 작품에서 제외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좋죠. 이 브람스의 묵직한 서정성 저희 다음 주에 함께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인트로로 들었던 사카모토 류이치의 탱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 사카모토 류이치도 한번 다뤄볼 거거든요. 근데 사카모토 류이치는 아마 2번에 걸쳐서 할 것 같고 지금 브람스도 사실 2번 나눠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람스를 한 번에 다루려면 저희 밤새야 될걸요? 워낙 곡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브람스를 다음 주에 2번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자, 2번 나눌까요? 2번 나눠서 한 번은 브람스의 삶과 좀 그 클라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들 좀 보고 피아노 작품 만나보고 그리고 네 브람스의 묵직한 교향악 작품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탱고 저희 같이 감상하면서 오늘의 응감에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 진짜요? 브람스 뭐 연주해 보셨어요? 궁금하다. 저 브람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깔짝거리다가 말았지. 그 헝가리 무곡도 저는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 이런 게 있었지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다음에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브람스 얘기하면서 그 헝가리 무곡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람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묵직한 작곡가. 고급 회색 그 느낌도 있고 저는 약간 짙은 청색 있잖아요. 약간 회색과 짙은 청색의 가운데 이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도가 짙은 작곡가여서 가을에 떠오르는 작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주말 보내시고 세상에 핀란디아 와 아니 혹시 유 작가님 그 경음악 하셨어요? 경음악부 하셨어요? 오 장난 아닌데? 대단하세요. 이야. 네네네. 군대에서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연주하기 쉽지 않은데 둘 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은 배경을 보고 있잖아요. 같은 배경, 같은 PPT의 그 레이아웃을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뭐 부스에서 배경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작가님께 부탁해가지고 새로운 배경을 만들던지 할 건데 새로운 배경이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는 좀 그 잡담을 나누면서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배경이 완성되는 때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동안에는 차분하고 우아한 이 배경을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큰 거 옵니다. 진짜 큰 거 옵니다. 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1월 말에 저희 큰 거 만나도록 해요. 자, 오늘 방송, 네, 10월이 아니라 11월이요. 저 날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매월 바뀔 때마다 전월을 쓰면서, 아, 맞다, 이거 아니었지. 약간 그런 좀 나사 빠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네, 11월 말에 저희 큰 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자, 네, 내년 10월이 되어버리네요. 자, 저희 인사할게요. 아, 비바체 바이. 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